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여는데요. 여러분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전화를 받으시게 되면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 새아침 들었다.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 새아침 들었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 출발 새아침에 큰 힘이 된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3부에는요. 경제 박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요일은 사건 와이파이를 하는 시간이죠. 화성 8차 사건으로 복역했던 윤모 씨.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추가 범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이인철 소장님 이 코너 좋다는 문자가 자주 오거든요. 근데 한 번도 소개를 못 해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힘내십시오. 네. 그리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했다.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IMF가 올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6%에서 2%입니다. 무려 0.6%포인트 낮췄는데요. 내년도 전망치 역시 종전의 2.8에서 2.2로 같은 폭으로 내렸습니다. 이 국내외 기관 가운데 한꺼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0.6%를 내린 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는데요. 이렇게 올해와 내년도 이 경제 전망치, 물론 뭐 우리나라만 내린 게 아닙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각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낮췄지만 대부분 기타 국가들의 경우에는 0.1에서 많아야 0.3%포인트 낮춘 걸 감안하게 되면 한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연히 도드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한국 경제를 부정적으로 IMF는 보고 있느냐? 가장 큰 이유를 중국 경기 둔화와 미중 무역 갈등에 따른 영향이 한국 등 신흥국가의 타격이 가장 컸다라는 거고요. 여기 한국은 이 한일 간 수출 규제로 인해서 긴장이 고조되면 한국뿐 아니라 일본 경제 모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IMF 전망대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2%에 머문다면 2009년이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경제 성적표입니다. 네, 뭐 처음부터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잘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IMF는 이 제언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가지입니다. 이 재정 여력이 있는 국가들 돈 풀어라. 확장적 재정 정책 추진해라. 그리고 통화 완화해라. 금리 내려라라는 겁니다. 오늘 이제 금통이 조금 전 시작했을 텐데요. 올 들어 7번째 회의인데 이 전문가들, 국내 채권 전문가들 10명 가운데 7명 꼴 65%가 오늘 기준금리를 또 내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에도 기준금리를 한 차례 내렸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연 1.5%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만에 하나 오늘 금리를 내린다면 기준금리는 역대 최저 수준인 1.25%로 낮아집니다. 지금 이 전문가들 이구동성으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1단계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개의치 않는 분위기고요. 또 8월, 9월 소비자 물가까지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소비를 좀 독려하기 위해서 하나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라는 건데, 물론 이달 금리를 동결할 경우 연말 11월에 마지막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의 문제일 뿐 금리 인하는 불가피한데, 문제는 우리 경제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은행은 연내 금리 인하뿐 아니라 내년에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려서 역대 한 번도 보지 못한 기준금리 1%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선정을 위한 예비인가에 세 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소식도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이 어제 마감이 됐습니다. 3파 전인데요. 지난 5월에 참여했다 고배를 마신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재도전장을 던졌고요. 이외에도
소상공인 중심의 이 소소 스마트 뱅킹 컨소시엄 그리고 이제 파밀리아 스마트 뱅크라는 신규 업체까지 제2곳이 참가를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키움의 경우에는 이미 기권 의사를 밝힌 만큼 재도전하지 않았고요. 다른 대기업의 참여도 없었습니다. 일단 금융당국은 60일 정도 심사를 거쳐서 12월 중순까지 제3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예비 인가 이후에 정식 영업까지는 한 1년 6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쨌든 금융당국은 최소 한 곳 이상의 인가를 내주겠다라고 밝힌 만큼 지난 5월에 이제 예비 인가에서 탈락했던 토스는 당시 지적받았던 자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주단을 새로 꾸린 만큼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그리고 또 대출받기 어려운데 내년부터는 저축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더 어려워진다는 안 좋은 소식이 또 있네요. 그렇습니다. 은행이 이제 예금 범위 내에서만 대출해 주는 것을 예대율 규제라고 하는데요. 내년부터 저축은행에도 적용이 됩니다. 저축은행 문턱이 한층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금융당국이 내년 저축은행이 예대율을 110%로 시작을 해서 2021년부터는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겁니다. 신설되는 예대율 규제는 직전 분기말 대출 자력이 1,000억 원 이상인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한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69곳이 해당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대율 규제 100%라면 한 저축은행이 예금으로 받은 총액이 500억 원이라면 전체 대출도 500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민들 문턱 왜 자꾸 높이느냐? 저축은행에까지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뭐냐? 최근에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가 됐지만 일부 개인사업자 대출 등으로 이제 이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포괄적인 대출 관리가 필요해서 도입했다라는 건데요. 제발 이 서민들 돈줄 막는 게 이제 이 금융권뿐만 아니라 제2은행권까지 막히게 되면 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분에 대한 배려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제2금융권까지 대출이 안 되면 사실은 더 안 좋은 곳으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어서 걱정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수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박희원입니다. 1년에 4계절이 존재하는 것처럼 라디오 청취율 조사도 1년에 4번이 있는데요. 바로 지금이 그 청취율 조사입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나이와 사는 지역, 출퇴근 교통수단까지 너무 세세하게 물어서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걱정 마시고요. 이후에 즐겨 듣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대한 질문엔 꼭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이라고 답해주세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백기정 2호선의 사건 와이파이. 네, 사회 이슈를 바라볼 때 늘 강조해도 또 끝없이 강조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또 모자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 다양한 각도에서 확실하게 사건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확실하게 도와주실 두 분 나가겠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래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2호선 심리상담 전문가 나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 안 뵈니까 사실 조금 뭔가 허전하고 섭섭하더라고요. 매너는 다르시죠? 자, 오늘은 좀 사실 계속 그렇게 주제가 썩 좋은 건 아니었습니다만은 지난 사건 와이파이에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 이춘재 자백 소식을 한번 다뤘는데 또 다뤄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이미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8차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사실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춘재가 계속 자백을 이어가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호선 상담 심리 전문가님. 네. 네. 사실 저는 이 춘재의 이 계속되는 진술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심장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마치 온도가 없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근데 그러면 도대체 같이 어쨌든 숨을 쉬고 사는 사람으로 도대체 이 춘재는 왜 지속적으로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가 또 자백들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 춘재도 나름 속으로 심리적 대차 대조표를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내가 자백을 했을 때의 상황과 자백을 하지 않았을 때의 상황을 아마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자백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 또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유리라고 하는 건 내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덜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부분은 포기를 한 것 같고요. 사실상 가석방 불가하게 됐고 또 변호의 여지도 아마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과학수사 증거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그러니까 앞으로 형량이 더 증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아마 석방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그 가운데 내가 잃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겠죠. 어차피 난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고 나는 지속적으로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고 또 홀로 남겨질 것이고 그렇다면 내게 남은 것은 뭔가 이름이라도 석자 남기자. 아마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은 이미 불쾌감을 넘어가지고 실제 연속 살인 사건에 대해서 끊임없이 앞으로도 역사적으로 계속 거론되고 또 광기 넘치는 연쇄살인마 아마 이런 어떻게 보면 악당 1위 조커를 꿈꾸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죄 역사의 영웅 그 이름을 남기고 그 족적을 남기겠다. 이게 어쩌면 본인에게는 플러스로 남을 수 있는 마지막 조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심리적 대차 대조표를 두들겨 봤더니 계산기를 두들겨 봤더니 손해날 게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가 자백을 하고 있는 거다. 어차피 추가 기소도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즐기고 있는 게 아닌가 정말 이런 불쾌한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요. 그 백기전 팀장님, 네. 그 8차 사건의 경우에는 윤 씨라고 하는 분이 이미 진범이라고 하면서 20년 정도의 형을 치르고 난 상태인데요. 네. 지금 그 당시에 범인으로 몰리게 된 그리고 또 판결까지 받게 된 그 경위와 관련해서 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이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윤모 씨가 이제 주장이 물론 그분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주장을 하겠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객관적인 팩트 체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판단 몫은 청취자분들이 하실 거거든요. 이 8차 사건이 언제 생긴 거냐면 88년 9월 16일 날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13세 박모양 이제 14세였고 만 13세 소녀였죠. 이 피해자가 전날 밤 11시 20분까지 TV를 보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어머니가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깨웁니다. 그런데 이불이 덮인 상태에서 이미 사망을 했어요. 성폭행 당한 흔적도 있었고 목졸려 사망한 상태로 발견이 됐죠. 집 안에서요? 그러면 집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모방범죄라고 하는 부분은 이춘재 범행은 모두 야산이나 들 같은데 이런 옥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네. 그다음에 수법 같은 게 상당히 틀려요. 피해자의 속옷으로 재갈을 물린다든가 아니면 손목을 묶는다든가 또 그 피해자의 시신에 뭐 이물질을 투입시키는 그런 가학적인 아주 끔찍한 행위를 했었잖아요. 이런 상황이 좀 수법이 상당히 상이한데 결국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채모를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채모를 수거해서 국립각수사연구원 등 2개소에다 분석을 의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티타늄 성분이 상당히 중금속 성분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혈액형은 뭐냐? B형이에요. 근데 지금 이춘재 혈액형 뭐죠? O형이거든요. 네. B형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 당시 그 화성 수사본부에서 무슨 수사를 하느냐면 태안읍 관내에 소위 말하면 티타늄 업소로 추정되는 종사자들을 지금 460명 넘게 대상자를 선별해 수사를 하죠. 이렇게 됐는데 그중에 B형을 밝혀냅니다. 그래서 이제 B형 271명 중에 범행 현장이나 피해자하고 상당성 접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종사자들 48명에 대해서 다시 재정밀 분석을 의뢰를 하는데 여기에서 누가 됐냐면 그 당시 22세 윤모 씨라는 현재 주장을 하는 그 분의 이 혈액형과 그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감별법에 의한 이 성분 분석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경찰이 동행을 해서 조사를 하는데 새벽 3시쯤에 그 기록을 보면 새벽 3시쯤에 이제 자백을 하는 걸로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어떤 거냐.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 안 했다라고 하는 허위 반응이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 있죠. B형과 그다음에 방사성 동위원소 성분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채집된 체액에서 B형이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지금 기록에 정확하게 제가 말씀 다 못 드리겠지만 지문이 발견됐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1심, 2심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이 돼서 20년형 무기징역에서 20년형을 살고 가석방으로 나오신 분이에요. 물론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수사관들의 부당행위, 그러니까 뭐 가혹행위나 고문 등 그런 어떤 이런 부분들은 별건으로 치고 이런 팩트 체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사관들이 왜 이런 어떤 고문이라든가 가혹행위를 했느냐 하는 근거는 뭐냐. 지금 뭐 일부 매체에서 보도가 됐잖아요. 그런 거에 근거해서 당신이 범인이라고 각 수사가 가리키고 있는데 왜 부인을 하느냐는 차원에서 그런 불법성이 있었는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팩트 체크는 그 당시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원인은 동기는 뭐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당시 나름대로 과학 수사를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근거 없이 오로지 가혹행위 때문에 자백을 해서 유죄가 선고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냥 어떤 죄도 전혀 없는 사람, 그다음에 전혀 근거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뭐 추궁을 하고 가혹행위를 하고 뭐 구타하고 이런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당한 된다. 방법은 별건으로 치고 이런 팩트 체크는 알아야 되겠다. 이런 그렇군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1998년도 9월에 그 김 씨라고 하는 사람이 화성 살인 사건의 또 피의자로 지목이 됐다가 결국 살인죄를 인정하고 형을 또 살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도 역시 나도 당시 수사팀으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해서 자백을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학수사와는 별도로 계속해서 수사를 하시는 분들이 꼭 자백을 받아내서 이 사람을 범죄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압박감을 느껴서 수사가 조금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네, 보시는 저도 거예요? 이제 사실은 그 당시 보면 네. 수사가 상당히 강압적인 수사 또 과학 수사를 떠나서 감에 의한 촉에 의한 그런 수사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네. 범인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 자백을 먼저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런 불법적인 요소가 분명히 존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대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사안을 용의자로 임의동행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 중에 그런 불법적 고문, 가혹행위 이런 부분은 지양이 돼야 되죠. 절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근거에 의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가혹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별건으로 상당한 어떤 그 비난 내지는 뭐 지금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받기는 어렵겠지만 도의적인 책임은 반드시 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팀장님한테만 계속 여쭤보게 돼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 DNA법 때문에 DNA로 그 피고인들 혹은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의 DNA를 채취해서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번에도 범죄자를 밝혀내게 네.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 DNA법이 사실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수감자로부터 동의받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채취한다는 게 문제라서. 그렇죠. 그래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여기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된 입법을 하지 않으면 이게 무효가 됩니다. 그렇죠.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DNA를 이용한 뭐 어떤 종류의 그런 사건 해결 이런 거는 좀 만약에 10월까지 또 해결이 안 된다면 그렇게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올해 12월 말까지 이게 많이 개정이 안 되면은 DNA법이 무산돼 버려요. 네. 그 헌법 불일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예. 이게 이제 그래서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일부 이제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DNA법이 무효화가 된다고 하면 행위시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이혼 판결이 났다고 하면 이게 좀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말씀하셨듯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행된 DNA법 201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법에 의해서 이 범인으로 밝혀졌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과연 되돌릴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DNA법으로 인해서 많은 미제 사건이 해결이 되고 있고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영구 미제나 아니면 안전범죄가 돼버린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12월 31일 전에 이거 개정하는 거 빨리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주장을 하고 싶고 어쨌든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되돌릴 수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실은 한 18만 명 정도로부터 DNA를 채취했고요. 문제 해결 많이 했는데 앞으로 사실 그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호성 교수님, 이제 결국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은 자백이라고 하는 것의 효력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DNA 법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거짓으로 자백을 합니까? 그렇게 정말로 가혹행위 때문에 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심리적으로 포기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건죠? 일단은 우리가 이번 윤 씨가 실제 범죄에 대한
어떤 실제 사실 여부는 가려봐야 될 거예요. 그건 알 수 없는 거니까. 네네. 그러나 그거와 무관하게 윤 씨가 진술했던 것처럼 내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강압 수사를 받았다 생각해 보면 영화의 여러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강압 수사를 받았는데 일주일 넘게 잠을 못 재우고 경우에 따라서 뭐 그게 협박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폭언의 방식이라든지 혹은 폭력의 방식이라든지 노출되지 않았던 또 이 진술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 방법들이 동원이 돼서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 수사 과정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특별히 반복적으로 여러 명의 감시의 눈을 통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그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 가운데서 끝까지 그걸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자백을 받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는 설득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파토스나 로고스나 에토스나 이런 논리적인 방식도 굉장히 좋습니다만 강압을 이길 만한 설득은 없어요. 또 폭력을 이길 만한 설득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두려움이 예측이 되고 또 암시가 지속적으로 오고 거기에 끊임없이 지켜보는 눈이 있다면 그 가운데 자백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변절한다 그러면 이게 무조건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만 네. 변절의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실제 알고 있는 우리 강압수사 현장에 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저라고 자유로웠을까? 전 그러긴 어려웠을 거라고 봅니다. 오죽했으면 자백했을까라는 생각을 윤 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거죠. 자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뭐 허위든 아니든 우리 아직 밝혀내지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죠. 허위일 수 있는 자백도 결과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만약에 강압 수사로 인해서 그런 허위 자백이 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믿음이 안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런 그 강압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권력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의 수사 과정은 얼마나 공정한가? 네.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보면 뭐 여러 그 수사에 관련된 과정들을 녹취를 한다든지 녹화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후에 다시 점검을 하게 한다든지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과거 인권이 없던 시절 그 시절의 강압 수사와 지금 인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강압 수사는 조금 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우리 그 DNA 채취와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은 범죄자들이 과거에 있던 범죄를 은닉하고 이러기 위해서 너무 범죄가 날뛰는 이런 세상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고민도 합니다만 생각해 보면 내가 했던 범죄에 대해서 나의 모든 향후 가능성까지도 내 DNA를 통해 가지고 가늠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런 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이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주제라고 좀 범죄자 보고요. 인권도 봐야 된다. 지금 백규정 팀장님, 지금 이춘재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좀 너무너무 놀랍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14건의 그 살인을 자기가 얘기했는데 결국은 한 건도 못 잡아낸 거예요, 경찰이. 네. 너무 무능한 거 아니에요? 경찰이 너무 농락당한 거 아니에요? 사실 농락당했죠. 왜 그러냐면 이춘재 입장에서는 그 당시 그 3km 이내 반경, 현재는 아니지만 그 당시 3km 이내에 있는 피해자들, 그러니까 뭐 정말 10대 소녀부터 71세 할머니 되시는 분까지 성폭행하고 살해하고 이런 부분들인데 과연 이런 끔찍한 범죄를 무려 4년여, 만 5년여에 걸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고 검거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진짜 연인원 뭐 정말 어마어마한 그 경찰관 인력이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이춘재가 이런 어떤 범죄에 있어서 정말로 치밀하고 정말 화이트 칼라적인 그런 어떤 범죄를 했구나라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관들, 수사관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됐는데 지금 DNA법에 의해서 이제 밝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앞서 말씀하셨지만 불법적인 요소로 인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피해자까지 생겼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말 그 어떤 가오를 이웃치는 그런 반성의 기미를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춘재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이 도대체 14건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초등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실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퍼즐 맞추기식 수사가 아니라 진실에 가까운 그런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그런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춘재의 모든 진술에 언론 국민들이 모두 경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부분들이 과연 진실인지 팩트인지 이건 명확하게 수사를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빨리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춘재 이 건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의 지능 검사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엄청난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전능하게 지켜보면서 네. 그 틈새를 빠져나가면서 심지어는 본인이 지금 했던 큰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처제를 죽인 사건으로 들어갈 만큼 이렇게 머리가 정말 뛰어난 정말 놀라운 지능을 가지고 있는 고도의 잔인한 범죄자인가 아니면 범죄를 했는데 우연히 계속 안 잡혔고 또 그 사이에 여러 우리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화성을 중심으로 해서 범죄에 대한 수사가 일어나는 그 과정에 어떻게 뭐 공권력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해가지고 놓친 부분에 있어서 마치 우리가 바가지 안타를 이제 얻는 것처럼 그렇게 우연히 형성된 것인지 이건 조금 가늠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춘재 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우연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연의 결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의 결과인데 여기에 이 사람의 영웅심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고도의 이춘재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기획돼서 우리가 전체 사회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전능감의 이 기쁨과 이 환희에 놀아나고 있는 건지 이건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네, 이춘재 머리 너무 좋아. 정말 끔찍한 말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기정 전 팀장님 그리고 이호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탐구생활 즐거운 스포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스포츠 뉴스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북한과 있었던 축구도 그렇고요. 지금 예. 이상하게 많은데 오늘 키워드 뭡니까? 이상한 월드컵 예선전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이상한 월드컵 예선전이다. 예, 그러니까 어제 예. 있었던 우리 월드컵 2차 예선 이 평양 원정 경기. 네. BBC가 어제 경기를 두고서 경기 열리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경기다. 중계도 없고 취재진도 오지 말라 그러고. 네. 응원단도 없고 라고 했는데 어제 뚜껑 열어보니까 더 이상한 경기였었죠. 관중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그런 식으로? 이 월드컵 예선인데?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죠?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제 월드컵은 이 FIFA가 주최하는 대회죠. 네. FIFA가 주최하는데 이 지역 예선전, 아시아 지역 예선전은 FIFA가 AFC 아시아 축구 연맹에다가 주관을 시키거든요. 네. 주관시키는데 만약에 이 월드컵 예선전이나 월드컵 경기를 열게 되면은 이 입장권도 팔고 또 중계권도 팔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죠.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 수익을 FIFA나 AFC가 모두 다 가지고 가면은 네. 이 홈 경기 개최하는 그 나라 개최국의 축구협회는 불만이 많겠죠. 고생은 그들이 많이 그렇죠. 하는데 네. 돈은 다 가지고 네. 가니까. 그래서 이 AFC가 2차 예선전까지는 마케팅 권리를 이 홈 경기를 개최하는 국가의 축구협회가 다 가지고 가라. 대신에 우리는 최종 예선전은 우리가 다 가지고 가겠다. 근데 이 마케팅 권리에 중계권도 포함되어 있고 티켓 판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북한이 평양에서 어떤 경기는 마케팅 권리를 갖고 있어서 우리 입장권 안 팔겠다라고 하면은 FIFA나 AFC가 제재하거나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수단이 없었던 거죠. 강제로 뭐 해라 이렇게 못 한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관중이 한 명도 없었다는 얘기 듣고서 좀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진짜. 네. 완전히 허점을 찔렀다? 예, 뭐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사회인지 적절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미디어도 못 오게 하고 응원단도 못 오게 하고 네네. 관중도 한 명도 못 들어오게 하고 이거는 남북 관계를 떠나서 북한이 얼마나 그들만의 세상에 혼자 동떨어져 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제 그 북한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예전처럼 29년 전인가요? 예전처럼 1990년이요.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북한을 응원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너무 힘들게 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 그게 예상이었었죠. 네. 그런데 차라리 관중이 없으니까 뭐 북한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냥 한 거니까 뭐 그래도 낫다 차라리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오히려 그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보는데 네. 가장 놀랬던 사람들은 아마 선수들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러겠죠? 한번 상상해 네, 보세요. 네. 야, 이제 경기가 오늘 시작이 된다. 훈련 마치고 버스 타고서 경기장에 도착했어요. 나름대로 상상할 거 아닙니까? 오늘 경기 네, 어떻게 네, 되겠다. 네. 근데 그라운드에 경기장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당할 것 선수들이 같은데. 가장 놀랐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절반 이상은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이고 우리 A매치 대표팀 간의 경기 뛸 때 많은 응원받으면서 뛰었던 선수들인데 비록 북한 관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기장 자체가 좀 뜨겁고 이 북한을 응원하는 응원일지라도 뜨겁고 시끄러워야지 선수들이 좀 에너지가 좀 돋고 심리적으로도 좀 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한 명도 관중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공을 차죠. 공 차면은 공 차는 소리가 운동장에 쩡쩡 울리거든요. 네. 감독이 이제 벤치에 앉아서 작전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관중이 없으면 이 소리가 쩡쩡 다 울립니다. 들리겠네요. 예. 상대방한테 다 들리겠네 진짜. 고요하고 적막하죠. 네. 그런 느낌이죠. 게다가 우리나라하고 또 북한은 말도 사실은 다 통하기 때문에 상대방 전략까지 전부 다 오히려 노출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군요. 예. 그런데 2차 예선이 결국 홈앤더 어웨이 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갔을 때는 뭐 그렇게 했다 치고 이제 북한도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홈앤더웨이니까 어제 경기는 네. 우리의 원정 경기였고요. 네네. 이제 우리도 이제 홈 경기를 치르게 되죠. 언제 합니까 우리는? 내년 우리나라에서? 6월 14일입니다. 아 내년 6월 14일이요? 6월 예. 4일, 6월 14일? 내년 6월 14일인데 네. 이때는 우리가 좀 정반대로 우리는 우리식대로 북한을 좀 깜짝 놀라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경기장에서 경기를 열고 경기장을 꽉꽉 채워서 우리식대로의 어떤 그 자유로우면서 뜨거운 그 응원을 보여주면 북한은 뭐 그런 데 놀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 이 세상이 이렇다. 축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뜨거움과 열정, 자유로움 그리고 또 하나 되는 모습 이런 거를 보여줘서 북한 선수들 또 북한에다가 이런 게 진짜 살아가는 거다. 이런 거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뭐 참교육. 서로 놀래켜 주려고 무슨 대회하는 것도 아니고 참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그 어제 경기가 지오바니 인판티노 피파 회장이 또 직접 관람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지오바니 인판티노 회장이 어제 평양에 가서 직접 이제 그 남북 경기이고 하니까 네네. 직접 간 겁니다. 이 평양에 이 월드컵 2차 예선 남한과 북한의 경기를 보러 갔다는 얘기는 네. 이 경기를 나름대로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간 거였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인판티노 회장도 월드컵을 남북이 공동 개최하는 문제에 관해서 그동안 수차례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평양 경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인판티노 회장일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제 경기 끝났는데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사실 좀 충격적인 일이다. 그래서 그 축구협회에다가 얘기를 했다. 북한 축구협회에다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피파 차원에서는 좀 대응책은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관중을 한 명도 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스포츠를 좀 정치적으로 이용한 그런 행위이기도 하죠. 네. 왜냐하면 이거 다 못 들어오게 어떤 정치적 목적 가지고 막은 거니까요. 그리고 월드컵 예선전은 관중 없이 치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피파 차원에서도 좀 대응책을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피파 차원에서 대응책 마련해야 된다. 뭐 이거는 정말 필요해 보이는데 예.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왜 무관중 경기를 했을까? 이게 아마도 스포츠적이지 않고 다른 정치적인 결정이 아니었나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북한이 전략이 너무 우리나라에 비해서 낮으니까 안 좋으니까 창피해서 지는 경기를 보여주면 안 좋을까 봐 이런 거다. 이렇게 또 보던데 맞아요? 그런 게?
뭐 그런 면도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이제 뒤지니까 평양에서 우리에게 지는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서 관중 없이 경기 치렀다라는 얘기 분석도 나오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은 저는 그보다는 이 스포츠를 떠나서 좀 더 크게 보면은 남북 관계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우리 스포츠뿐만이 아니라 지금 남북 관계에서 북한이 그 북미 협상에 주력하면서 의도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그 정치적인 신호들을 많이 보냈었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보면 좀 충분히 이해가 가죠. 뭐냐면은 이번에 이 평양 원정 경기도 북한이 굉장히 그 우리 선수단을 홀대하고 무관중 경기로 치름으로써 남한에다가 이 그 불만이 많다라는 것을 많이 좀 보여주는 표시하는 정치적인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조짐은 조금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제 10월 15일 평양 원정 경기 일정이 확정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많이 애를 썼던 게 뭐냐면 응원단 방부 그리고 그 중계방송이 있었거든요. 이 협상이 진행이 되다가, 돌연 중단이 됐는데, 이때 북한 축구협회가 우리 축구협회에 전달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응원단과 중계방송은 당국 간 협의할 사항이다. 당국 간? 예. 정부끼리 그 얘기할 일이지, 우리가 얘기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중계방송과 응원단은 북한 축구협회가 아니라 북한의 이 정치기관, 에서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이것을 틀어 막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북한은 어제 평양 원정 경기를 저는 격화시키고 폄훼하려고 의도적인 작업이 있었다라고 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어제 경기 있었고 그제 우리 선수단이 평양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평양에 도착해서 오후 6시 30분에 기자회견하고 7시부터 훈련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 평양 입국대서부터 입국 심사할 때 시간을 많이 끌었어요. 그래서 이 호텔에도 늦게 도착했고 경기 이 훈련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 기자회견할 때에도 원래 그 외신 기자들 들어오긴 했었었는데 외신 기자들 다 틀어막아가지고 북한 기자 5명, 실제로 기자인지 아닌지 뭐 의심스럽긴 하지만 북한 기자 5명이 앉은 데서 그냥 소감 얘기하고 끝냈다라고 하거든요. 취재진도 막고 뭐 중계도 하지 못하게 하고 응원하는 북한 관중들도 한 명도 없고 완전히 우리 쪽에다가 이 경기를 폄하시키고 격화시켜서 어떤 이 남한 쪽에 대한 이거 불만,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한 거라고 봅니다. 무슨 뭐 동네 축구도 아니고 우리 관계자도 2명이 그냥 기자 신분으로 해서 또 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중계 방송 없었는데 문자 3중 중계가 이루어졌어요. 문자 3중 중계가 그 경기 감독관은 이제 AFC에서 파견을 했거든요. 이 경기 감독관이 이제 문자로 선수 선발 명단 그리고 경기 시간 그러니까 전반 몇 분에 누가 교체됐다 이런 아주 간단한 기초적인 정보들을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AFC 본부에다가 문자로 전송을 하면 이 AFC 본부가 다시 한국에 있는 축구협회에다가 문자를 보내가지고 간간히 이제 소식이 전해졌죠. 그러니까 뭐 인터넷도 안 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 나오던데. 근데 경기는 그러면 어쨌든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경기에서 또 옐로우 카드가 4장이나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옐로우 카드 4장이 나왔고요. 이 전해진 소식에 의하면은 그 경기 초반에 선수들끼리 신경전을 벌여가지고 감정 싸움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감정 싸움이요. 그러니까 이게 야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벤치 클리어링이죠.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 감독관이 좀 분위기가 너무 이제 과열돼가지고 안전요원까지 배치했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 옐로우 카드 4장이 나왔다고 하는 것들은 경기가 굉장히 이제 격렬했다는 뜻이 되겠죠. 먼저 싸움을 건 거는 북한 선수였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래서 이런 감정 싸움 또 험악해진 분위기 이러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이 북한 선수들 페이스에 말렸다라고 보고요. 결국 득점 없이 경기가 끝나버리게 된 거죠. 결국 득점 실패한 건데 그래도 뭐 무승부였지만 우리가 어쨌든 1위 아닙니까? 북한과 우리가 H조에서는 2승 1무로 승점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골득실에서 우리가 앞서서 1위를 지키고 있죠. 네, 그렇군요. 다음 경기 11월 14일 날 레바논전 원정 경기 우리가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네,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상한 월드컵 예선전 오늘 4부에서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이 어제 있었던 남북 월드컵 예선전에 대해서 키워드로 정리해준 내용이죠. 관중도 없었다니 자신만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북한 사회의 현실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준 예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만의 답을 만들어서 그것만 믿다 보면 그 결과는 바로 관중 없는 경기장, 북한과 같은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정치권도 이대로라면 관중 없는 경기장 만나게 되는 거 아닐까 고민이 필요한 지금 이 시점입니다. 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조사 전화 받으시면요.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들었어요. 라고 꼭 말씀해 주세요. 네,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